프랑스 북부 시골에서 태어난 앙리 마티스는 19살이 되어서야 미술에 대한 열정을 가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는 결국 파리에서 가장 높이 평가받고 가장 영향력 있는 화가들 가운데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는 회화, 조각, 종이 오리기를 포함한 그래픽 아트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명성을 떨쳤습니다. 10대 후반에 어느 변호사의 조수로 일했던 마티스는 어느 날 드로잉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후 맹장염 수술을 받은 그는 오랜 회복기 동안 그림에 대한 열정에 눈을 뜨게 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1891년 마티스는 법률 공부를 포기하고 회화를 공부하기 위해 파리로 가게 됩니다. 그는 줄리앙 아카데미에서 윌리엄 아돌프 부그로의 수업을 듣고 에콜 데 보자르에 입학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상징주의의 화가인 귀스타프 모로로부터 그림을 배우게 되었어요. 많은 수의 정물화와 풍경화들을 포함한 그의 초기 작품들은 어두운 색조를 띠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하지만 브루타뉴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고 난 후 그의 색조에는 변화가 생기게 되었어요. 마티스는 활력 없는 무색물들보다는 생생한 컬러의 천들로 몸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재현에 조금 더 집중하게 되면서 자연광의 색조가 가미된 그리고 활기를 띤 사람들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에두아르 마네와 폴 세잔, 조르주 피에르 쇠라, 그리고 폴 시냐크 등의 작품을 오랫동안 경애해왔던 마티스는 1899년 세잔의 걸작인 목욕하는 사람들을 구입했습니다. 1905년에 그는 앙드레 드레느를 알게 되었고요. 둘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 둘은 함께 프랑스 남부를 여행하면서 마티스가 다른 곳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을 거라고 말했던 그곳의 색채와 빛을 표현하는 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렌과 마티스가 처음으로 공동 전시회를 열었을 때 전시된 그림들을 좋게 보지 않았던 비평가들은 이 작품들을 조롱하듯 레포브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은 야수들이라는 뜻의 프랑스어로 비평가들은 전시작들의 원시주의를 비꼰 것이었어요. 일반 관람자들은 전시된 그림들의 야만적인 색채 사용에 충격을 받았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림의 주제도 야만적이라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화가들은 야수들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어요. 하지만 미술가들의 명성은 오히려 점점 높아지게 되었고요. 그들의 그림도 점점 더 호평을 많이 받게 되었고 찾는 사람들도 많아짐에 따라 이 별명의 부정적인 뉘앙스는 줄어들게 되고 그저 야수주의라는 하나의 미술운동을 지칭하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1907년에 앙리 마티스와 파블로 피카소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둘은 자주 함께 어울렸으며 서로의 작품을 교환하기도 했습니다. 둘의 이름은 오늘날에도 마치 한 쌍처럼 함께 언급되곤 합니다. 피카소와 마티스는 20세기 미술의 모습을 바꾸어 놓은 사람들이죠. 마티스는 결코 인상주의 화가도, 신인상주의 화가도, 입체주의 화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존경했으며 또 그들 작품의 요소들을 실험하기도 했지만 항상 자신만의 미술을 추구하며 개성적인 양식을 창조했습니다. 세르게이 슈투키는 마티스의 가장 중요한 후원자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정기적으로 파리를 방문해 마티스의 작업실에 있는 모든 작품들을 사서 배에 싣고 러시아로 돌아갔습니다. 슈투키는 부유한 실업가로서 모스크바의 웅장한 저택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는 마티스에게 자신의 저택에 음악과 춤을 주제로 한 2점의 벽화를 그려줄 것을 의뢰했습니다. 마티스는 이 작업을 위해 모스크바로 여행하면서 도중에 수많은 유럽의 도시들을 방문했습니다. 1916년 모로코를 잠시 방문한 것을 제외하고 마티스는 제1차 세계대전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파리에서 보냈습니다. 전쟁이 발발했을 때 그의 나이는 45세였습니다. 군대에 소집되기에는 너무 많은 나이였죠. 1917년, 이제 그는 파리를 떠날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프랑스 리비에라에 있는 니스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렸던 매력적이고 관능적인 오달리스크와 활짝 열린 창문 너머로 리비에라의 전경이 보이는 실내 장면 그림에서 그의 미술 양식과 색채 사용은 더욱더 강렬하고 분명해졌습니다. 1925년 마티스는 미술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프랑스 최고의 훈장인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그러다 그는 1941년 12지장암 수술을 받은 후 이젤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워 다시는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마티스는 이에 좌절하지 않고 그의 유명한 종이 오리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종이 오리기는 침대나 안락의자에 누워서도 조수의 도움을 받아 할 수 있는 작업이었습니다. 작업실의 조수들은 밝고 생생한 색채들의 과슈를 종이에 칠했고 마티스는 그 종이들을 자신이 원하는 형태로 잘라서 캔버스 위에 배치했습니다. 추상적이고 소박한 양식의 이 새로운 미술 형식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회화나 조각 작품들보다 이 종이 오리기를 통해 훨씬 더 높은 완성도를 성취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1943년 마티스는 새로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47년 이 작업물의 결과물이 250부 한정판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재즈라는 제목이 붙여진 이 책은 마티스의 가장 유명한 종이 오리기 작품들 가운데 하나인 이카루스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소년 이카루스는 태양에 너무 가깝게 날아
결국 비행의 꿈이 좌절된 채 눈부시게 파랗고 노란 별들이 있는 하늘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소녀는 태양에 그을려 날개를 잃고 죽기 직전이지만 그의 강한 검은 형상은 기쁨의 춤을 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재즈에 실린 이카루스와 그리고 다른 작품들이 그 당시 프랑스를 점령 중이던 나치에 대한 마티스의 은근한 비판이며 특히 이카루스는 프랑스 레지스탕스 전사들을 상징한다고 추측했습니다. 마티스는 그의 종이 오리기를 가위로 그렸다 라고 기술했고 그중 20개의 작품을 골라 최초의 선집을 구성했습니다. 책의 제목을 정하는 데는 꽤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요. 말, 기술, 그리고 광대, 칼을 삼키는 사람, 칼을 던지는 사람과 같이 사파 중 다수가 서커스에서 영감을 받은 것들이라 처음에는 서커스라는 제목을 붙였지만 재즈 음악의 열광적인 양식으로부터 많은 착상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 재즈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재즈에 실린 하트나 급락, 피에로의 장례식, 수족관에 수영하는 사람들처럼 다양한 사파들의 제목은 임의적으로 붙여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앙리 마티스가 남겼던 유명한 말을 소개하고 마쳐볼게요. 나는 사물을 그리지 않는다. 나는 오직 사물 간의 차이점을 그린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앙리 마티스의 일대기에 대해서 들려드렸어요. 편안한 밤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